검찰이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제 주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보한 문건도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숨겨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의 최고 안보 기밀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평창 개막식 다음 날 만나기로 했지만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해 무산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고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가졌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극계의 원로 연출가인 오태석 씨에 대해서도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입주한 지 반년도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수도관이나 세탁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800세대 넘게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요. 시행사의 지지부진한 대응을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10년 넘게 계속된 이 질문에 대한 검찰의 결론을 오늘 JTBC 뉴스룸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앞서 뉴스룸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다스 해외 법인에 대한 관여 의혹을 시작으로 해서 5달 동안 다스의 실소유주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주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를 구속했죠.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검찰은 이병모 씨의 영장에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적으면서 실제 소유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 관련 피해자의 영장에 검찰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직접 뇌물로 판단한 근거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안보 문건과 국정원의 보고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에 더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상 일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 다시 말해 실소유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재산관리인 이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정 씨를 거치는 순차적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재산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씨와 함께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정모 씨의 진술과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과 홍은프래닝 역시 이 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도 선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해 준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판단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들도 늘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 상당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뇌물을 줄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이 이뤄진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 뇌물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처벌할 순 없지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논란까지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이죠. 10년이 넘게 이어진 진실 공방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실주주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 단계이긴 하지만 검찰이 공식 문서에 다스의 실제 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은 법원뿐 아니라 주요 피의자의 이 변호인 등 외부인에게 공개가 되는 문건입니다. 예. 여기에 다스의 실제 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한 건 그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더 이상 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련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법원이 해당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점에서 이 검찰 측 주장이 상당히 소명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검찰과 법원이 다 그 가능성을 다 높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의 의문이 이제는 결론을 맞았다라고 저희들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에 뭐 아시는 것처럼 실소유 의혹을 꾸준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나한테 그런 건 묻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검찰 수사 논리대로라면 그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이 다스에 대해서 처남 김재정 씨와 형님 이상은 씨가 만든 회사일 뿐이라면서 실소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공격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요. 또 지난달 초에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주식을 갖고 있냐, 배당을 받은 바가 있느냐면서 이 실소유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예,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저희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여러 법조인들을 접촉해봤지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답을 아예 회피했습니다. 예. 앞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만 하더라도 이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예, 예. 어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이 논현동 사저 재건축비를 도곡동 땅값으로 충당했다라는 점과 또 다스의 실제 주주라는 정황이 이 재산관리인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법률 대리인과 모여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예. 어제만 해도 대책회의에서 앉아서 당하진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선제적으로 자진 출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 상황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하여간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외에도 검찰은 이병모 씨의 범죄 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처남 김재정 씨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이병모와 이영배 씨가 있다는 구조인데 김 씨가 201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역할을 아내 권영미 씨가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권 씨 등 재산관리인의 월급은 다스 하청업체 등에서 빼돌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병모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순차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고 김재정 씨가 중간 간부 역할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들을 관리해왔고 이병모 씨가 추가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역할의 일부를 부인 권영미 씨가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아래에 천안 부부가 있고 그 아래에 재산관리 실무자들이 있는 구조로 다스를 중심으로 한 10여 개 회사와 전국에 걸쳐 있는 수백만 제곱미터의 부동산, 현금 등이 이런 구조 아래 모두 관리돼 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와 이영배 씨에게 지시해 처남댁인 권 씨를 다스 관계사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대표와 감사로 이름만 올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존재하죠. 자본금 6억 원으로 출발한 중소기업이 지금은 매출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커다란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스를 정점으로 하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을 법조팀 강현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다스라는 기업이 입에 오르내리게 된 시점은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설립은 훨씬 그 전부터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처음으로 이 다스라는 기업이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초접전 경쟁을 당시 벌일 때입니다. 예. 박 후보 측에서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면 재산 의혹, 뉴타운 개발 정보 누설 의혹 등을 제기를 했고 이 중 하나가 바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모두 별개의 의혹 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다스와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스의 해외 자회사들은 정작 아들 이시영 씨가 속속 장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거세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는 지난 2007년 다스의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뒤 다스 기획팀장,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입사 4년 만에 전무가 되는 등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승진뿐만이 아니라 다스의 중국 사업장 9곳 중 4곳의 법적 대표 역시 이시영 씨입니다. 예. 베이징 다스와 닝보 다스, 문등 다스, 강소 다스인데 모두 다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매출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스와 무관하다는 이 전 대통령이지만 정작 아들은 다스라는 기업의 실세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예.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 등에서 다스와 관련한 재산은 뭐 전혀 물론 포함시키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공개됐던 재산 공개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논현동 사저 땅값이 14억, 사저 가격이 54억이었고 예금이 약 9억 원, 기타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저 재건축 명목으로 누구에게 빌린지 알 수 없는 사인간 채무 26억 원과 은행 대출 6억 원 등을 제하면 재산은 대략 46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대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자, 이 문제는 그렇다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공직자 재산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등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 사실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의 최고 안보 기밀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엔 이 씨가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문건 중 하나는 2010년 3월 13일 작성된 1일 위기징후 및 상황 보고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이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던 김윤경 씨가 이병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문건들을 숨겨 보관해오다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다뤄지는 곳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립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검찰의 결론 2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다음 날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의 회동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북한이 회동을 2시간 앞두고 취소했다는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하고 이걸 미국 국무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북미 고위급 접촉은 왜 그렇다면 막판에 무산됐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백종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북한과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취소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0일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회동 계획과 불발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이튿날인 지난 10일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불과 2시간 전 북한이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회동은 펜스 방한 2주일 전부터 논의됐습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미 간 접촉에 관여했고 한국이 중재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 한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보안 요청을 받아들여 회담 장소를 제공키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펜스의 대북 발언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며 만남에 매달렸다는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방안을 전후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 거론하자 북한이 결국 만남을 취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헤더 노우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기회를 잡는 데 실패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어렵게 마련될 뻔했던 북미 간의 대화는 그렇다면 왜 취소된 건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시간대별로도 좀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흘 만에 이 내용이 공개된 이유가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펜스와 김여정이 예정대로 서울까지는 왔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혹시 만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은 그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어그러진 상황은 무엇인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건지 일단 두 사람의 당시 일정을 좀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죠. 네, 만나기로 돼 있던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이 10일에 보시는 것처럼 펜스는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저녁에 여자 쇼트트랙 경기만 관람하도록 돼 있었고요. 예. 또 김여정 등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경우에는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조명균 장관과의 이 만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정을 보면 이 오후 시간대가 양측이 모두 비어있는 시간대로 이때 회동이 계획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비어있는 시간에 공통분모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양쪽이 만나기 위한 어떤 일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네.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미국 쪽에 따르면 북한이 갑자기 회동을 취소했다는 건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네, 그 이유는 이 펜스의 방한 일정과 메시지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만나기로 했던 날 하루 전날 펜스는 오전에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감옥 국가다.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 근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러 번 해왔던 말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바로 인권 문제,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이런 걸 바로 거론한 건데, 물론 이전에도 이런 말을 거론하긴 했지만 최고위급 접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매우 강한 톤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이날 저녁에는 리셉션이 있었는데 이날도 이 펜스가 김영남과는 악수도 없이 5분 만에 퇴장을 했고요. 또 개회식 때도 김여정과는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 즉 이 수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하루 앞둔 시점에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회동을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동을 그래서 북한은 그것 때문에 회동을 취소했다. 네. 근데 북미 접촉을 이미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당시가 하루 전에 미국은 왜 그러면 그렇게 강한 톤으로 나갔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급한 건 북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린 급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예. 원한다면 대화는 하겠지만 처음부터 기선을 잡고 하겠다. 그게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북미 접촉 불발은 오늘 미국 국무부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펜스의 방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너무 펜스가 가가지고 미숙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잃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 내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This wasn't, just to entertain the North Koreans. This Right. was an international reception, and Mike Pence only looked empty by not being there.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가 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방카의 방안은 북미 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당시 상황을 알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인데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어그러진 상황에서 다시 대화가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접촉에 좋은 기회가 날아간 건 맞지만 반대로 보면요. 이 긴장 국면만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실은 북미 최고위급 대화를 위한 어떤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주목할 거는 북한인데요. 이 대화가 성사되기 직전에 깨졌지만 어쨌든 김영남,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이 국내에서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화 의지를 직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들고 올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강조한 펜스 부통령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방카 고문이 들고 오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기도 하지만 백악관 핵심 참모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카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의 보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디나 파월은 맥메스터 NSC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관여했던 인사입니다. 설령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더라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이방카 방한 이후에 추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또 폐막식에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의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이방카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와 방한 일정 조율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과 최소 2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방한한 펜스 부통령과 달리 최대한 동맹 관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 이윤택 씨와 함께 한국 대표 연출가로 손꼽혀온 오태석 씨도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연극인들은 물론이고 오 씨가 교수로 있는 서울예대 동문들도 성폭력 피해를 잇따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윤재영 기자. 지난 15일 극단 목화에서 7년간 일했던 연극배우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사흘 뒤 연출가 B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극계 대가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겁니다. 두 연극인이 지목한 가해자는 극단 목화의 대표이자 서울 예대 석좌 교수인 오태석 씨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목소리는 오 씨가 강의해온 서울 예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오 씨가 학생 40여 명이 있는 교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만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자보를 붙이려고 학회라는 학회를 찾아갔더니 그게 그런 일로 네가 교수님께 노를 끼칠 수가 있느냐. 너무나 강한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여학생이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오 씨의 성추행이 이어졌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로 이제 허벅지 안쪽을 좀 많이 만지시고 그래요. 뒤풀이 장소에서. 여기는 교수도 되게 신처럼 여겨서 학생이 잘못이지 교수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학교는. 오 씨와 극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늘까지 예정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입장 발표하신다면서 이걸 왜 밀어주시게 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태석은 주간 어떻게 질문. 서울예대 측은 다음 학기 오 씨 수업을 취소했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공개 사과 이후에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윤택 씨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연희단 거리패의 배우 오동식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씨가 단원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윤택 씨가 리허설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청주대 연극영화과 겸임 교수이자 2008년부터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동식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7일 인터넷 게시판에 이윤택 씨의 성폭력을 폭로한 글이 올라오자 내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이윤택 씨가 직접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씨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겁니다. 배우 김지현 씨가 폭로했던 성폭행과 낙태 피해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김 씨는 실명으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배경으로 이 씨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마 걔가 설마 이름 다 걸고 계속 연극할 건데 용기 못 낼 거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폭로됐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변호사에게 전화해 형량을 물어보고 노래 가사를 만들듯이 시를 쓰듯이 사과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앞두고 리허설을 통해 성폭행과 낙태를 부인하는 연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리허설에서 극단 대표는 이 씨의 표정이 불쌍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극단 측은 진심을 담아야지 불쌍해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며 사과문 발표 전까지 이 씨에게 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동식 씨의 주장에 오늘 또 다른 연희단 단원도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에 JTBC 뉴스룸에 익명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이윤택 씨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여성 단원 홍선주 씨입니다. 당시 홍 씨 인터뷰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김소희 연희단 대표는 오늘 홍 씨에게 결국 사과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극단 대표 홍선주 씨가 연희단 거리패에 일했던 기간은 10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극단 내 회계 업무를 보며 이윤택 씨에게 수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일 뉴스룸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단원들이 당했던 성폭력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 안마를 이렇게 조력자처럼 이렇게 시키고 후배들을 초이스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 다음 날 연희단 거리패 대표 김소희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을 공개하며 김 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오동식 씨의 글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홍 씨는 김소희 연희단 대표가 자신에게 안마를 강요했다는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JTBC 취재진에게 그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벌어진 실수였다며 당시 홍 씨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엔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그 한 학년에 거의 한 명씩을 지정해서 내 여자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 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 딸이랑 같이 야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해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조 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연극계 미투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위드유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오늘 밤에 성폭력 피해 증언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위드유.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손바닥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연극인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객들도 해시태그를 달고 공연계 성폭력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극인을 꿈꾸는 학생들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연출가 오태석 씨와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가 강연을 해왔던 서울 예대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 거론된 지 오래됐고 적어도 거론되는 대상자 우리 학교에 교수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겠다는 정도 입장 발표는 진작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총학생회도 위드유 대자보를 붙이고 석자 교수 오 씨에 대한 해임과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극인 모임인 블랙타파는 오늘 밤 서울 대학로에서 성폭력 피해 증언 모임을 갖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행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이영학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혐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영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살해당한 건 지난해 9월 이영학의 딸 이양의 집에 놀러간 뒤 하루 만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고 살해한 다음엔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가 수사 내내 수차례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도 형을 덜 받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딸 이양에게는 동정과 연민이 전혀 없었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병장 사건 이후 2년 만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영학의 잔인한 범죄는 선고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는 목이 메는 듯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영학은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판 도중에도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범행 내용을 들으면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영학은 숨진 김양이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딸을 시켜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치밀했습니다. 김양의 시신을 안방에 둔 채 딸과 태연하게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부인을 학대한 내용을 들으면서는 안경을 위로 들어올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이영학의 범행이 우리 사회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면서 후원금을 빼돌려온 행동은 기부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겪는 고통도 언급했습니다. 딸이 숨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서 판사는 7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듯 2차례 헛기침도 했습니다. 김양의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군기 잡듯이 임 실장을 발언 때 불러세웠고 임 실장에 이에 항의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발단이 된 건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는 성추문에 휩싸인 이윤택 전 감독과 고은 시인의 청와대 출입 기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던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청와대 직원의 실소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웃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회 CCTV 틀어가지고 웃은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기 잡듯 임종석 실장도 발언대로 불러 세웠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발언대에 선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간 임 실장은 재차 항의했습니다. 왜 저를 저쪽에 불러 세우셨는지도 저는 따르긴 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정치보복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도 됩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는 덮을 수 없는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한국GM의 공장 폐쇄 파장을 놓고도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GM 본사 측이 우리 정부에 내민 청구서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현금만 1조 원,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달라는 내용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선 실사부터 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산업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산업은행도 회계장부 열람권 이런 것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GM 본사가 정부에 내밀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드러났습니다. 시설 투자와 증자 참여, 여러 세금 혜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방한 중인 베리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은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산업부 차관과 면담해 이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경영 실태에 대한 실사와 함께 GM 측이 구체적인 자관을 내놔야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투명했던 경영의 개선, 장기 투자에 대한 그 플랜과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세에는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돼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정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관련형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종의 금연 보조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끊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관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9%를 넘었습니다. 냄새가 덜 나고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연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갑자기 끊기가 어려워서 아이코스 담배로 이제 바꿔서 피게 됐습니다. 그렇게 피다 보면은 점점 더 줄어서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 후생성이 주관한 연구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니코틴이 체내에 전달되는 도달률, 그러니까 니코틴에 뇌가 반응하는 속도는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2배가량 빨랐습니다. 니코틴이 혈액을 통해 뇌에 도달하면 흥분감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분비가 빨라질수록 중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제품을 통해서 담배를 끊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미국 FDA는 지난달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흡연 관련 질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주장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이 제품의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지난해 8월부터 유해성 검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수도관이 얼어붙고 세탁기까지 고장났다면 좀 당황스럽겠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싶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곳이 전체 1,018세대 단지 가운데 800세대가 넘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벽면이 냉동 창고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안쪽은 눈이 덮인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여 세대가 지난해 11월 입주를 끝낸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세탁실 벽에 가득 찬 습기가 추운 날씨에 얼어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빙벽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세탁기용 수도꼭지 주변에는 어른 키 반만한 얼음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온 주민들의 설레임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건물에 다 새 거에 이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며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죠. 막 기대 찼었는데 겨울 되고 나서 한산이 깨졌죠. 많이 속상했죠. 최근 날씨가 좀 풀렸지만 습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 단지 내 아파트 상당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저희 촬영 전에 약 2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창틀에 이 습기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면도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른 티슈를 갖다 대보면 습기 때문에 벽에 달라붙습니다. 습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벽을 감싸고 있던 코팅지도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심한 부분은 이미 벽에서 뜯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800건이 넘습니다.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주방이나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세탁기가 고장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행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의 세탁기 2대를 임시 방편으로 마련했을 뿐입니다. 수도관을 둘러싸는 발열선을 설치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LH가 시행한 바로 옆 단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세대수의 85%에 달하는 325세대가 입주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174세대가 같은 피해를 신고한 겁니다. 구리시장까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LH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는 아직 이렇게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축하 인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옆으로
이 알림문 2장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사인 LH 측에서 붙인 건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결국 시행사도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세탁기 수도관의 위치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옮기도록 설계를 변경하면서 동결에 취약해졌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세탁기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를 줄여서 세탁기 사용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한파처럼 동결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배관 길이가 늘어나 실제 원가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주민들에게 외부 단열 시공을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음 주 주민들과 만나 공사 시기 및 방법과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까워진 서울,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다. LH 홍보 책자에 나온 문구입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난 지 석 달여가 흐른 지금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건 불편함과 속쓰림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는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윤성빈의 스켈레톤 바닥에는 수박만한 태극기 주먹이 그려져 있었고 아이스하키 선수의 헬멧에도 컬링 선수들의 브룸에도 귀화한 루지 선수의 썰매에도 미국 대표인 재미교포 클로이 김의 어머니는 딸을 응원하면서 오른쪽 손톱에는 태극기, 왼쪽엔 성조기 문양을 새겼습니다. 고운 한복과 아리랑을 선보인 미뉴라 갬린의 무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푸른빛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단일기를 두고 누군가는 단일기 탓에 태극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평양도 아닌데 태극기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느냐. 애국을 자처한 이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항변은 단지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적도 없으며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어쩌면 애국이란 단어조차 조금은 촌스럽다 여길지도 모를 그들은 무심한 듯 혹은 당연한 듯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국 활동하시는지요? 변호사가 전해온 그의 근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친박단체의 활동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거리로 나섰던 태극기의 물결, 탄핵을 반대하고 남북한 단일팀을 반대하고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석방하라 주장하는 사람들. 그가 그리워한 애국 활동이란 이런 것이었을 테지요. 그 바람대로였을까? 그들만의 소위 애국 활동은 끈질기게 이어져서 태극기 부대는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내려오는 길목마다 마중 아닌 마중을 나갔고 돌아오는 3.1절에는 대대적인 태극기 운동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애국이란, 태극기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코리안 프라이드. 주변에선 좀 주저했다지만 그래도 기어이 아리랑을 고집했던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아리랑을 반드시 선보이고 싶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늘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그였습니다. 굳이 태극기를 펄럭이지 않아도 큰 소리로 고함치지 않아도 모두에게 전해졌던 그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민유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한없이 아름다웠던 그들의 무대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국 활동하시는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1부에서 JTBC 취재로 전해드린 내용을 오늘 2부에서 다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닷은 대체 누구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희들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로 전해드렸죠. 그 답은 닷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법조팀 기자와 함께 취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영장의 실주주, 그러니까 그 영장은 무슨 영장이냐면 이병모 씨에 대한 영장이죠. 예. 청계재단의 사무국장. 예. 그 영장의 실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주란 말을 적시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네, 검찰이 지난주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직이 이병모 씨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에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이나 공소장 등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주라는 판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이런 내용들이 담긴 범죄 사실을 보고 나서 또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결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네, 먼저 뇌물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만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삼성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을 직접 뇌물로 건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아서 실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최대 그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검찰의 이번 실소유주 판단,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판단. 이것은 지금 그 별도로 수사 중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이 다스의 120억 원을 그 개인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내리긴 했지만 예.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포착을 하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로 그 다스의 비자금 규모가 밝혀진다면 실소유주로 결론이 난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병모 씨 영장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의 최고 안보 기밀, 그러니까 국가안전회의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의 그 서류들이 네. 이거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유출돼서 영포 빌딩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병모 씨가 불법으로 관리했다라는 청와대 문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다음에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예. 특히 이 중에는 지난 2010년 3월 13일에 작성됐다는 일일 위기 징후 및 상황 보고라는 안보 관련 문건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안보 관련 문건들인데 이병모 씨가 당시에 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 문건들을 전달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숨겨서 보관해 오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도 평창올림픽 화제의 인물과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할 텐데요.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한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도 이분을 꼭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민유라 선수를 강릉 저희 임시 스튜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민유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거기서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좀 네, 답답하거나 괜찮아요. 지루하지 재밌었어요. 않으셨나요? 아니요, 여기 우리 엄마도 있고요. 그래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잘 예. 지냈어요. 근데 뭐랄까 늘 이렇게 흥겹고 활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저희 그 임시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있는 동안 흥유라라는 별명을 팬들이 만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밝고 막 재미있고 좀 장난성이 많아서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아요. 예. 흥유라 흥부자 이런 별명 마음에 굉장히 드시는 모양입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예. 딱 맞아요. 누굴 닮으셨나요? 혹시 그런 성격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약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둘이 있을 때 막 시끄러워요. 아무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터뷰하고 싶었던 선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성적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전체 20팀 중에 이제 18위. 한국 팀으로서는 역대 최고 성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올림픽 오는 것만으로서 되게 성공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쇼트 통과해서 아리랑 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네요. 예. 지금 그 민유라 씨의 왼쪽 그 가슴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민유라 씨에게 그 태극기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이 항상 너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해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를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뛴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 아이스댄스하고 개량 한복, 아리랑 어저께 바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인상적인 장면을 선보여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성적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주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 보죠? 네, 그 파트너끼리 사귀게 되면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렉스랑 저랑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이렇게 하고 친구로 지나고 우리는 이제 경기를 가야 되고 이제 계속 앞으로 몇 년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가려면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왜 웃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왜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부분도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갬빈 선수한테 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국적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담긴 곡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 낯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는데 좋다고 하던가요? 네, 처음 음악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랑 음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 그때부터 진짜 감동을 받고 연기를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왜 처음에 나오셨을 때 좀 뭐랄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의상끈이 풀려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매우 유쾌하게 그런 상황을 넘겨버려서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당황은 많이 하셨죠? 사실은 딱 끈이 이렇게 풀렸을 때 속으로는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첫 무대, 올림픽 무대에 섰는데 지금 옷이 내려오려고 한다. 그 생각에 정말 웃기도 했지만 예. 팬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했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많은 분들께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된 그런 민유라 선수이기도 합니다. 스폰서 없이 흔히 이제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또 보면 광고도 많이 출연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비로 충당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강아지를 돌보는 일, 그 아르바이트로 하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강아지 돌보는 아르바이트 하고요. 알렉스는 그 아이들 가리키는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경비가 한 1억쯤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네, 뭐냐면 코치들 코치들 피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 같은 거 경기 갈 때 호텔 뭐 비행기표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예.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조금 우리 엄마 아빠도 좀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 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예. 근데 그 강아지 돌봐가지고 그 많은 돈을 이게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도 생각보다 많이. 그죠? 네, 그 강아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뭐 강아지 한 마리만 하면 조금 그렇지만 한 5마리쯤 하면 많이 되거든요. 집에는 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예. 정신은 무척 없을 것 같습니다. 5마리를 돌보시려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환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올림픽 무대까지 오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힘들었던 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는데 왜 갬린도 그렇고 후원금을 좀 모으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적었다가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나니까 후원금도 많이 좀 그래도 들어왔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어제 프리댄스 경기 끝나고 갑자기 많은 이 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알렉스도 정말 감동받고 당황했었어요. 예. 그냥 응원 메시지도 뭐 미니라 선수, 알렉산더 갬린 선수 베이징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10,000원씩, 50,000원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예. 이거 뭐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광고 모델로도 이렇게 좀 출연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충당이 됐으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선수들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무대 역시 도전을 하시겠죠? 네. 예. 베이징 때는 우리는 이제 2년 반밖에 안 돼서 이번 올림픽에서 18등을 했지만 2년 반 만에 올림픽 온 것만으로도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4년이 남았잖아요, 베이징까지. 근데 그때는 정말 메달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메달이나 아니면 성적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그거 이제 중요하고 또 많은 성취를 이루시겠지만 그냥 출전만 하셔도 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기운을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다 전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유라 씨, 아니 흥유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침묵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라든지 철강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라든지. 네, 미국의 통상 압박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인가? 오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회 네.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죠? 맞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제1야당은 이 부분을 외교 참사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력의 부재 또 친북, 친중 외교의 어떤 솔림 현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3가지 사안을 콕 집어서 말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문제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가지 모두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이슈입니다. 네. 먼저 세탁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1년 미국 월풀사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더 매겨야 한다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판정했고 2013년에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를 했고 2016년에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월풀사가 세이프가드를 다시 청원했고 올해 1월에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업계가 요구를 하고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패턴인데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일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철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에서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7건의 반덤핑 관세가 한국산에 매겨졌습니다. 한국의 대북 기조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이런 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철강을 겨냥한 이번 권고안도 지난해 4월 갓 취임한 트럼프의 지시로 이뤄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타깃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일인 거고 한미 FTA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트럼프 후보 시절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FTA는 재앙이라는 발언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취임 뒤인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협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혹은 종료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현재 펼치는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길게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훨씬 전부터 자유무역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창 그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유독 한국에게만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린 조치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게 90% 이상이었고 한국이 대상인 게 80% 이상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제조업인데 미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추세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같은 한국의 10대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이 내린 조치가 클린턴 정부의 62건, 오바마 정부에서 1274건입니다. 16년 만에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타깃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출품에 신경을 계속 써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과제를 현 정부가 안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오복 민심은 어디서라고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는 오복하다라는 민심이 있는데 혹시 아냐라고 하자 임 비서실장이 못 들어봤다고 하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복하다. 예.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반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꼼꼼히 여론은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웃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사실 오복민심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봐서 검색 엔진으로 좀 찾아봤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쯤에 한 극우 성향이 강하고 약자 비하 등을 많이 해왔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지난해 10월쯤에 나왔고요. 이 나온 글이 일부 트위터와 그다음에 저 커뮤니티에서 몇 번 극히 좀 적게 회자된 바 있습니다. 예. 뭐 임비서 실장이 들을 수 있었던 민심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극히 적은 공간에서 그쪽 안에서만 회자됐던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오복 민심만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극히 일부의 주장을 민심이라고 좀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론은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종종 해온 바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처음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민주당과 4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소의 여의도 연구소 자료다라고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홍 대표가 종종 민심이 바뀌었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랑스러운 매형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매형을 얘기합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매형인데요. 아, 그 판사분? 예. 예, 예. 오늘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한 정영식 판사가 본인의 사촌 매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인척 관계가 뭐가 어떻다고요? 예? 그래, 맞아요. 사촌 매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매형이거나 친형이었으면은 이건 무슨 예. 예,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진태 의원의 이종 사촌 누나가 있는데 정영식 판사가 이 이종 사촌 누나와 결혼해서 사촌 매형이 되는 겁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오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가 본인은 자랑스러운 매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아무튼 그런 판결을 내린 사촌 매형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사촌 매형 되는 정 판사는 그러한 자랑스러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그건 취재 안 해봤겠죠. 예, 그건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친인척 관계를 몇 번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이 아무튼 뭐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한 셈이 됐군요. 예,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물론 친인척 관계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오늘 법원행정처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정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정 판사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야 되는 여론의 비판이 좀 과도하다라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법사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본인의 친인척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법사위원장의 자격입니다. 예. 예, 오늘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리고 검사 외압에 대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워낙 또 서로 티격태격이 좀 심하죠. 예, 최근에 여러 번 충돌을 예. 했습니다. 오늘 충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전에 보셨겠지만 법사위 질의 자체, 운영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두 사람은 이전에도 질의 순서를 놓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면서 저렇게 이제 몸싸움에 일촉즉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퇴장한 뒤에 권성동 위원장은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과잉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특히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곽상도 의원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과잉 수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라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은 개별 사건에 검찰의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크게 다투는 것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과제인 그 검찰 개혁 문제 등에서 예.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을의 눈물 2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뽑혔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을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대안까지 충실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처럼 쌀쌀합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팩트 체크 팀이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룬다고 합니다. 안나경 앵커와 오대영 기자가 같이 하죠? 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